우리의 식탁을 푸르게 채워주는 밑반찬계의 대표주자 시금치. 나물과 국거리는 물론 샐러드 재료로도 무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달짝지근하고 아삭한 식감에 풍부한 영양소까지 성장기 어린이와 임산부들에게도 효과 만점의 채소다. 제철 봄과 가을은 물론 사시사철 우리의 식탁에 함께하는 시금치. 건강밥상 오늘은 채소의 왕 시금치와 함께한다. 시금치는 한의학적으로 파채 또는 파릉채라고 부르는데요. 열을 내리고 가슴의 답답한 기운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 장의 기운을 소통시켜서 배변 활동을 촉진시키므로 변비에 도움을 주고요. 숙취해소 기능이 있어 간에도 좋고요. 비타민, 철분, 식이섬유 등 각종 영양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기 아이들, 여성과 임산부, 노인 등 남녀노소 모두에게 유익한 식재료입니다. 포항초, 남해초, 섬초. 재배 지역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시금치. 그만큼 맛에 대한 자부심도 크다. 간단하지만 영양가만큼은 꽉 채운 오늘의 첫 번째 요리. 시원한 국물 맛으로 감탄사를 연발케 하는 시금치 새우탕. 이어서 만나볼 요리는 푸른빛이 우리의 시선을 유혹하는 시금치 치즈 샌드위치. 시금치 버터가 색다른 맛의 세계를 선물한다. 시금치로 오늘 뭘 해 먹을까 생각하면 보통 시금치 무침이나 시금치 국만 생각하시잖아요. 오늘은 그 좋은 시금치를 이용하여 중국식 시금치 새우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만들어 보시죠. 달달하고 맛있는 시금치는 잎과 뿌리 부분의 색깔을 잘 살펴야 하는데 진한 녹색을 띠는 잎에 뿌리는 선명한 핑크빛을 띠는 게 좋다. 먼저 시금치 새우탕에 들어갈 시금치를 손질하자. 시금치의 지저분한 부분은 떼어낸 후 10십자로 쪼개 먹기 좋은 크기로 정리한다. 이어서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시금치를 데쳐내는데 뿌리부터 담가야 식감이 물러지지 않고 고르게 잘 익혀낼 수 있다. 알맞게 데쳐진 시금치는 찬물로 헹군 후 물기를 살짝 짜준다. 시금치 데치실 때는 보통 데쳐서 씻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먼저 한번 이물질이 떨어지게 한번 씻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런잎이나 뿌리를 자르시고 10십자를 내서 잘라주셔야지 두꺼운 줄기 부분이 잘 익습니다. 시금치 새우탕의 베이스, 양파, 무, 다시마를 넣고 육수를 준비한다. 국물이 충분히 우러날 때쯤 재료들을 건져내고 약불로 줄인 후 뭉근하게 계속해서 끓여준다. 새우탕에 들어갈 시금치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고 손질한 새우는 청주와 소금, 후추를 넣고 골고루 밑간해둔다. 간이 밴 새우는 녹말가루를 묻혀 국물에 넣어주는데 이렇게 녹말 옷을 입혀주어야 새우 고유의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시금치 새우탕에 들어가는 새우는요. 저는 냉동을 사서 해동을 했는데요. 생물로 하셔도 되고요. 먼저 청주와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하신 다음에 녹말 한번 입혀서 끓는 물에 넣어주세요. 그래야지 새우 맛이 빠지지 않고 맛있습니다. 한 소끔 끓어오른 국물에 감칠맛을 더해줄 굴소스, 국간장, 그리고 소금으로 간을 하고 시금치를 넣어준다. 또 시금치 새우탕의 깊은 맛을 더해줄 달걀도 잘 풀어 준비하자. 마지막으로 녹말가루를 물에 풀어 국물 위에 살포시 뿌리고 달걀도 함께 올려주는데 휘젓지 않고 그대로 보글보글 끓이는 게 시금치 새우탕의 포인트다. 달걀을 잘 풀으셔서 끓고 있는 시금치 새우탕에 잘 부으셔야 되는데요. 이때 부으신 후에 건드리지 마셔야 됩니다. 잘못 건드리시면 다 산산조각이 나서 탁한 새우탕이 됩니다. 시원한 시금치 국물에 부드러운 달걀과 쫀득한 새우가 어우러져 영양 가득한 새우 시금치탕이 완성됐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담백한 시금치 새우탕. 고소하고 부드러운 식감은 온 가족이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시금치는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너무 먹이고 싶잖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잘 안 먹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시금치를 이용하여 시금치 치즈 샌드위치 같이 만들어 보시죠.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져온 시금치. 시금치는 흙이 묻어있는 채로 키친타월에 싸 냉장고에 세워 보관하면 오랫동안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
시금치 치즈 샌드위치의 첫 단계. 시금치의 뿌리가 긴 부분은 잘라내고 지저분한 잎도 말끔하게 정리한다. 데칠 때는 뚜껑을 열고 데쳐야 비타민C 파괴를 줄일 수 있는데 데친 시금치는 가지런히 정리해가며 물기를 꼭 짜준다. 물기를 제거한 시금치는 총총 썰어 아주 작게 다져준다. 시금치 치즈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시금치를 한번 살짝 데치신 후에요. 귀찮으시겠지만 줄기와 잎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셔서 물기를 꼭 짜주셔야지 버터에 들어가서 튀지 않습니다. 곱게 다진 시금치에 녹인 버터와 레몬즙을 넣고 잘 섞어준다.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시금치 버터는 시금치 페스토와 함께 저장식품으로 인기 만점인데 시금치를 싫어하는 아이들의 입맛까지 완벽하게 사로잡을 환상적인 맛을 자랑한다. 이제 식빵에 준비한 재료를 하나씩 발라주는데 피넛버터를 빵 전체에 펴바르고 햄과 치즈를 올리고 반대쪽에 시금치 버터를 넉넉히 펴발라 가지런하게 꾹 눌러준다. 보통 시금치는 장기간 보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금치 버터를 만들으시면 두고두고 드실 수 있는데요. 시금치 버터를 만드실 때는 잎을 곱게 다져서 물을 꼭 짜서 넣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달궈진 팬에 시금치 버터를 녹여 식빵을 구워주는데 빵 바깥면에도 시금치 버터를 발라 약불에서 타지 않게 뒤집어가며 구워준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겉면에 치즈 녹는 냄새가 솔솔 올라오면 잘 구워졌다는 신호. 완성된 샌드위치를 팬에서 꺼내 절반으로 잘라준다. 시금치 치즈 샌드위치에 오늘 저는 치즈와 햄을 넣었는데요. 각자 집에 있으신 재료나 아니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재료 넣으시면 되고요. 구울 때 주의할 점은요. 약한 불에 구우셔야지 예쁘게 구워집니다. 완성된 샌드위치를 한 입 크기로 마무리해 가지런히 장식하면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비주얼 완성! 푸른빛이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시금치 치즈 샌드위치. 바쁜 아침 온 가족 영양식으로 제격이다. 시금치는 성질이 찬 편이기 때문에 평소 위장이 약하고 몸이 냉한 사람은 과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금치는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해서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는 수산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수산은 물에 쉽게 용해되기 때문에 데치는 과정에서 대부분 없어지므로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결석이 있는 분들은 샐러드 또는 녹즙 등 날것으로 섭취하기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맛은 물론 영양까지 풍부해 채소계의 제왕으로 불리는 그린푸드 시금치. 그 맛과 향이 진하지 않아 어떤 요리와도 찰떡 궁합을 자랑하는데 간단한 재료와 저렴한 비용으로 분위기까지 제대로 갖춘 똑똑한 한 끼가 완성됐다. 모두가 기다리는 금쪽 같은 주말. 초간단 시금치 요리로 여유 있는 주말 아침을 만들어보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실제로 특별한 질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강 걱정 유독 심한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작은 증상만 있어도 병원을 찾곤 하는데 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면 별 이상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이게 다 건강 염려증 때문 아니겠어요? 네, 이 사소한 신체 변화나 증상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큰 병이 아닐까 하고 염려하는 일종의 정신적인 질환인데요. 이런 분들은 보통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건강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이상 없음이 나와도 네. 아니다 하면서 다른 병원을 전전하기도 한다네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이 건강 염려증이 생긴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 스트레스와 불안감에서 오는 원인이 크다고 합니다. 어떤 관심의 대상을 내 몸이 아닌 운동이나 취미에 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기 중 산소를 흡입하고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호흡기. 기도와 폐로 구성되어 있는 호흡기는 유해가스나 연기를 지속적으로 들이마시게 되면
기관지가 좁아지면서 폐포가 탄력을 잃게 된다. 이로 인해 기침과 가래가 늘어나게 되면서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가 서서히 폐쇄되는 질병이 바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말 그대로 만성적으로 기관지가 폐쇄되는 폐질환을 말합니다. 흡연 등에 의해서 기관지 염증이 생기면 기관지가 좁아지면서 기관지염이 생기고요. 그리고 폐포가 터지면서 폐기종이라는 병이 생기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합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세계 사망 원인 4위. 고혈압보다 더 무서운 질환으로 꼽히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여성보다 남성 환자가 3배 이상 많고 7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그 증가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서서히 폐를 조이는 숨막히는 고통. 오늘 TV 주치에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가끔 이 혼자 있는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심호흡을 하면 가슴이 뻥 뚫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곤 하는데요.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실 수 있다는 거, 이 소중함을 더욱 느끼게 되는 요즘이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숨 쉬고 또 호흡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느끼게 되는 그런 시국인데요. 그런데 이런 공기 한 모금이 누구보다 더 소중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분들이죠.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숨 막히는 고통까지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남은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인데 먼저 어떤 질환인지 그 특징을 좀 살펴볼까요? 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단어 그 자체로 만성적으로 기관지가 폐쇄되는 폐질환을 말합니다. 요즘은 너무 글자가 길어서 사람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영어로 COPD 이라는 말을 방송에서도 흔히 쓰게 하는데요. 기도가 좁아지는 만성 기관지염과 산소 교환이 일어나는 폐포가 터지는 폐기종으로 인해서 기류에 제한이 생기게 되고 그에 따라서 지속적인 호흡기 증상, 특히 호흡곤란을 호소하게 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흡연과 직업적인 노출, 실내 공기 오염, 폐 감염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40세 이상의 성인 10명 중 1명에서 발생하는 비교적 흔한 질환이지만 조기에 진단하면 진행을 예방하고 치료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치료 불가능하다는 질환이라고 하였지만은 의학의 발전으로 이제는 치료 가능하다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일으키는 그 주요 원인 좀 더 짚어볼까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흡연입니다. 흡연량이 많을수록 또 흡연 기간이 길수록 발병 빈도가 높습니다. 또한 이제 작업장에서의 분진이나 대기 오염 또한 원인이 되겠고요. 주부의 경우에는 실내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나오는 타는 연기나 먼지를 장기간 들어 마시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폐결핵을 앓은 이후에 폐가 파괴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른 나이에 발생한 천식 환자들이 천식 치료를 잘 하지 않을 경우에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흡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폐와 기관지, 이 질환을 앓으면 이런 기관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만성 기관지염과 폐기종 이 두 가지 질환을 통틀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합니다. 우선 만성 기관지염이라는 것은 흡연 등에 의해서 기관지 염증이 반복되면 기관지 벽이 두꺼워지고 가래도 많이 찹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가 좁아지게 되는 질환이고요. 또 다른 질환은 폐기종이라는 병인데요. 공기주머니인 폐포의 벽이 흡연 등에 의해서 손상을 받게 되면 터지게 됩니다. 폐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결국 기관지를 누르게 되면서 기도가 좁아지게 되는 질환입니다. 이 두 가지 질환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상인의 폐와 이 폐기종 환자의 폐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좀 비교해 볼까요? 이 사진에서는 정상적인 폐와 폐기종에 있는 폐에 해부된 실제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정상폐로서 허파과리로 가득 차서 전체적으로 폐가 단단하게 보이지만 폐기종이 있는 사람의 폐는 큰 공기주머니가 가득해서 마치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좀 시커멓게 보이는데요.
이것은 흡연에 의해서 타르나 니코틴이 침착되어서 생기는 변화로 보입니다. 이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은 아무래도 몸 전체 그리고 정신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영향들이 나타날까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폐에만 국한된 질환일까요? 아닙니다. 흡연 등에 의해서 폐에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 피로 흘러 들어가서 폐암을 유발하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고요. 우울증도 많이 유발합니다. 특히 근육 기능에 영향을 주어서 근육량이 감소하고 자율신경계 이상이라든지 골다공증과 폐동맥 고혈압 이런 것들을 초래합니다. 여러 가지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허혈성 심장 질환이나 심부전, 고혈압과 같은 심장 혈관 질환이 많이 동반되고요. 빈혈이나 당뇨병과 같은 질환이 동반될 때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예후 자체가 상당히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주요 원인들을 보니까 그 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유병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많은 흡연 인구 그리고 급격한 노령 인구의 증가 그리고 대기오염 등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변함없이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40세 이상 성인의 약 12%, 남자의 경우에는 20%, 여자의 경우 약 6% 거의 빈도가 감소되지 않으면서 꾸준하게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녀 모두에서 나이가 들수록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빈도가 점차 증가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70세 이상의 남성 중에 55.2%, 여성 중에 14.5%가 이 병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의 남성 중에는 절반이 이 병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수가 진단이나 치료 없이 숨이 차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성인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폐 질환 이야기를 할 때 흡연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에서 금연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지만 아직도 흡연자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흡연율 어떤가요? 저는 환자들에게 담배는 허가된 발암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끊으라고 얘기하는데 만 19세 이상의 성인 중 흡연율은 남자의 경우 2018년도에는 36.7%로 아직도 성인 남자의 3분의 1이 흡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도 큰 변화 없이 2018년도에도 7.5% 정도 흡연하고 있어서 아직도 많은 수의 국민이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흡연을 할 경우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대개 20, 30년 뒤에 발병을 합니다. 이미 수십 년간 흡연이 영향이 금연 후에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초기에 흡연으로 인한 손상은 한 번 생기면 돌이킬 수 없게 천천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금연을 빨리 해야 되겠죠.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생기면 아무래도 호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주요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래가 동반된 기침이 오랜 기간 지속되거나 혹은 가장 중요한 증상은 호흡곤란인데요. 병이 좀 더 진행하면 평소에 걸음걸이로 걸을 때나 혹은 같은 나이 또래의 동년배와 같이 걸을 때 동년배보다 숨이 차서 늦게 걷거나 자주 쉬게 됩니다. 더 심해지면 숨이 차서 100m도 못 걷게 되고요. 때로는 천식처럼 쌕쌕거리는 천명음이 숨 쉴 때 들리기도 하고요. 흉부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폐기능이 정상 수치의 50% 정도 떨어질 때까지도 증상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증상으로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질병이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증상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무서운 병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어떻게 진단이 될까요? 폐질환에서 단순 X선 사진은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나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 있어서는 이 병이 많이 진행되어야 심각해지는 경우에만 비정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진을 보시면 우측의 정상폐에 비해서 좌측에 공기가 가득 차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폐가 좀 시커멓게 보이고 과팽창되어서 보입니다. 심장도 눌려서 작게 보이고요. CT는 이 사진에서 보면 정상적인 폐에 비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밑에 부분에 보면 시커멓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폐기종을 보여주는 건데요. 심한 경우에는 온 폐가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단에 있어서 흉부 사진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게 폐 기능 검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폐 기능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확진하는 데는 가장 필수적인 방법이 폐기능 검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그림과 같이 코를 막고 입으로만 숨을 들여마시고 내쉬면서 나오는 호흡량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1초 동안 나오는 숨의 양을 1초시 강제 호기량이라고 하는데, 이 값을 우리가 최대한 들어 마실 수 있는 폐활량으로 나눈 값, 정상 수치에 비해서 70% 이하로 떨어지면 기도가 좁아져서 폐사가 있다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은 대개 폐기능 검사를 하라고 그러면 아픈 검사가 아니냐, 힘들지는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검사가 아프거나 힘들지는 않지만 대부분 노인 환자이기 때문에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고요. 네. 그리고 3번 정도 불어서 가장 좋은 값을 이제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병원에 오면은 금시가고 오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폐기능 검사는 힘껏 불어야 측정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식사는 반드시 하고 오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법과 치료법을 짚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고령의 오랜 기간 담배를 피워온 사람에게서 흔히 발생한다. 흡연 이외에도 몸에 좋지 않은 유해가스나 연기를 오랜 기간 흡입했을 경우에도 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 흡연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인 폐암. 하지만 그 폐암보다 더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게 바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3, 4개월 전부터 좀 기침 가래가 있어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요 근래 숨도 차고 나아지는 현상이 없어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숨이 차다고 그랬는데 언제 주로 숨이 차세요? 예전에는 좀 오르막길이나 산행할 때 좀 숨이 찼었는데 요즘은 평지만 걸어도 좀 숨이 찹니다. 폐렴이나 결핵 앓은 적은 없죠? 근데 폐렴이나 결핵 앓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흡연하십니까? 네. 담배는 한갑 기준으로 해서 한 20년 정도 핀 것 같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대표적인 증상은 지속적인 기침과 가래다. 때문에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천식과도 오인되기 쉬운데, 심하면 호흡곤란이나 부종까지 유발할 수 있다. 이 환자는 흡연력이 있고, 그리고 걸어갈 때 호흡곤란을 느끼는 그런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폐기능 검사를 시행했더니 폐기능이 저하가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진단을 하고, 대개는 흡입기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고, 당연히 금연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0대 이상이면서 하루 한갑 이상 10년 넘게 담배를 피운 사람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고위험군에 속하는데, 현재 금연을 하더라도 과거 흡연력이 있다면 정기적인 폐기능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65세 이상의 고령이면서 직업상 유해 기체나 분진에 노출이 많았던 고위험군도 명확한 진단을 위한 폐기능 검사가 필수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평상시보다 숨이 조금 더 차서 걱정해서 왔습니다. 그동안 흡입기는 잘 쓰셨나요? 평상시에 잘 안 쓰다가 최근에 좀 심해져서 자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담배 끊으라고 했는데 혹시 금연하셨어요? 끊어야 되는데 좀 계속 생각나서 담배를 간간히 피우고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특징적인 증상은 걸을 때 숨이 차는 것을 들 수 있다. 단순히 운동 부족이라 여기고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증상이 심해지면 심각한 호흡곤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단순한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질 수 있다. 이 환자는 과거에 결핵을 앓아서 폐가 파괴가 됐고 흡연까지 함으로써 생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입니다. 제가 그동안 흡입기 치료를 하고 금연을 하도록 지시를 하였지만, 그동안 약물 치료를 잘 받지 않고 감기 들리면서 이렇게 갑자기 악화돼서 병원을 방문한 경우입니다. 이 환자처럼 흡입기 약물 치료를 잘 하지 않고 금연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지속된다면 자꾸 악화가 반복되고 입원을 자주 하게 되고, 따라서 사망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약물 치료와 함께 금연, 재활 치료를 꼭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의 폐는 한 번 망가지면 완전한 회복이 쉽지 않은데 폐 손상이 심각하게 악화됐을 경우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야 할 만큼 스스로의 호흡조차 힘들어진다. 때문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치료는 악화를 막는 것이 최선인데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흡입제 사용과 꾸준한 운동 그리고 금연만이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폐 기능을 통해서 진단합니다. 처음에는 증상이 없거나 혹은 담배 펴서 이런 증상이 생기거나 나이가 들어서 숨이 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조기에 이 병을 진단하지 않으면 점차 진행해서 폐 기능도 악화되고 증상이 반복되면서 악화되면서 결국 사망률까지 증가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치료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금연. 담배만 피우지 않아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발생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 특히 발병 초기인 경우 생활요법만으로도 충분히 증상 개선이 가능한데 걷기와 조깅 등 꾸준한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진 시대. 그 해답은 내 몸이 알고 있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 진단을 꼭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분들이 속할까요? 예,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한 번 발생하면 폐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질환입니다. 따라서 회복되지 않고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는 방법은 조기에 이 질환을 찾아내서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10년 이상 흡연한 적이 있는 40세 성인 중에서 감기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기침, 가래 이런 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혹은 같은 나이 또래에 비해서 일을 할 때나 오르막길을 걷거나 아니면 구두끈을 맬 때 숨이 차다 이렇게 느낌이 드는 사람은 빠른 시기에 폐 기능 검사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이 병은 정상인에 비해서 초기부터 폐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숨도 차고 고생하게 되고 사망률도 훨씬 더 높아지는 코스를 밟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의료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진단을 했을 때 진단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미국의 데이터이긴 하지만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율을 본 그래프인데요. 실제로 기도 폐쇄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받는 사람들이 적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유병률이 13.4%, 이 중에서 경증과 중등증과 같은 초기 질환이 94%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초기에 대다수 환자들이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않고 계속 흡연하고 조심하지 않을 경우에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서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고 이럴 때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끔찍스럽습니다. 아무튼 그 말씀하신 게 2008년도 자료라서 이 세월과 함께 더 많은 변화가 생겼을 것 같은데요.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사망 원인으로 또 꼽히더라고요. 예, 어떻습니까? 네,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전 세계 인구의 사망 원인을 발표하였는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2008년도에는 전체 사망 원인 중에 4위라고 했는데요. 2030년도에는 허혈성 심장질환과 심혈관 질환에 이어서 3위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률은 경증에 비해서 중증으로 진행할수록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망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흡연 인구가 아직도 많고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또 오히려 이제 치료가 잘 되는 심혈관 질환이나 감염성 질환의 감소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망률이 2019년도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만성 하기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남성에서는 8위, 여성에서는 10위에 이르고 있어서 국내에서도 중요한 사망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진단받은 환자가 이 정도인데 흡연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잠재적 환자 수도 많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2016년도에 서울역의 흡연실에서 흡연 중인 40세 이상의 성인 남자 105명을 에게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질문도 하고 폐 기능 검사를 시행한 결과 너무나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폐 기능 검사에서 105명 중 30명,
28.6%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침과 가래가 있는 경우가 65%, 호흡곤란을 느끼는 경우가 28%로 많은 수의 성인이 이미 만성 폐쇄성 폐질환 증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병조차도 모르는 분이 많은 거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아무래도 폐질환이다 보니까 이 목표가 완치보다는 증상 완화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로 치료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한번 발생하게 되면 폐 기능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질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데 폐 기능만 중요한 게 아니고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이 없어야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네. 따라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표는 증상의 감소와 향후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건데요. 우선 증상을 완화시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 또한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이 질환이 악화돼서 진행하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결국 이제 이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을 감소시키는 것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치료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 목표가 증상 감소와 위험성 감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까지 알려진 치료로는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예방하는 방법과 비약물적인 치료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한데 베타2 작용제라는 것과 항콜린제 같은 기관지 확장제가 가장 기본이고요. 천식에서 주로 쓰이는 흡입용 스테로이드 제제가 가끔 악화 때 쓸 수 있고 예방 및 치료로는 금연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규칙적인 호흡 재활 운동이 필요하고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해야 하는데 저산소증이 있을 때는 집에서 산소 치료를 받는 경우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치료 방법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게 금연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금연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예방과 치료에 가장 필요한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비흡연자 혹은 흡연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도 폐 기능이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 흡연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폐 기능 감소가 비흡연자의 경우보다 3배가량 더 빨리 떨어져서 결국에는 호흡곤란도 증상이 생기고 호흡기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45세든 65세든 어느 나이에서도 금연을 하게 되면 폐 기능이 감소되는 것을 완화시켜서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선 금연을 할 때는 왜 필요한지 그리고 동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금연한다라고 이제 알리고 약속을 굳게 하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흡연을 습관적으로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할 때든가 커피를 마실 때 혹은 회식이나 술을 마실 때 많이 피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여러 가지 금연 보조 약물이 도움이 되니까 가까운 금연 클리닉을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금연과 더불어서 약물 치료가 필요한 분들도 있겠죠. 약물 치료는 증상의 완화, 폐 기능 개선, 악화 빈도의 감소, 사망률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빠르게 작용하는 속효성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를 쓰면 호흡곤란과 같은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호흡곤란이나 기침, 가래 같은 증상이 자주 악화되면 하루 한 번 사용으로 24시간 효과가 지속되는 지속성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를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고요. 증상이 악화될 때는 항생제 사용도 도움이 됩니다만 무엇보다도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국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료 지침에 의하면 폐 기능 검사 결과 그리고 증상의 심한 정도 그리고 악화의 빈도에 따라서 분류해서 약물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증상의 조절 정도에 따라서 혹은 흡입 약물을 환자가 얼마나 잘 쓰는지에 따라서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꼭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 흡입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봤는데요. 종류가 좀 다양하더라고요. 네, 저도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약물 성분과 흡입 기구에 따라서 아주 많은 종류의 흡입기가 있는데 환자분들의 흡입력이나 잘 쓰실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상태에 따라서 처방을 하게 됩니다. 모든 흡입기는 숨을 후 내쉰 다음에 약물을 들여 마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약물은 흡입한 후에 5초에서 10초 정도 이렇게 숨을 좀 참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기관지로 많이 퍼지게 되거든요. 너무 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의사들한테 이제 어떤 약물이 잘 이분한테 맞는지 평가를 해서 쓰는 것이 가장 좋겠죠. 이 장점을 살펴보면
흡입 치료는 먹는 약에 비해서 좀 더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는 이점이 있고 병변이 있는 기관지 부위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소량의 약물이라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전신적으로 투여하는 주사나 먹는 약에 비해서 적은 용량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전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지가 안 좋은 분들은 직접 기관지로 약물이 투입하는 흡입기가 치료에 효과적이고 부작용도 적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가르쳐드리면 쓰기 어렵다고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잘 교육을 받아서 쓴다면 좋은 효과를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흡입 치료까지 알아봤는데 혹시 이 치료법 말고 또 다른 치료법도 있을까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방접종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높아졌는데 네. 감기나 독감 혹은 그 폐렴과 같은 호흡기 감염 질환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악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 주사로는 대표적인 게 독감과 폐렴 구균 백신이 개발되어 있는데요. 결국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예방법일 것으로 생각되고요. 요즘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분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아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질환자이기 때문에 열이 나거나 아주 쇠약한 상태가 아니면 맞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실 때 또 재활 치료라는 게 있던데요. 이건 사실 좀 익숙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은 호흡곤란이 심해지면 운동을 덜하게 되고 운동 부족에 따라서 전신 상태가 악화되면 점점 활동이 감소되고 호흡곤란이 또 반복되는 악순환이 지속됩니다. 네. 약물과 금연, 예방 접종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호흡 재활 치료와 영양 공급이라 할 수 있는데 한 30분에서 60분 그리고 주 3회에서 5회 정도 유산소 운동, 상하지 근육 운동, 그리고 호흡법 등의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최소한 하루 20분이라도 걷기를 권하고 가벼운 체조와 더불어서 근력 운동도 조금씩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인병은 과체중이 이제 문제가 되지만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서 저체중일 때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예후가 무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하도록 해야 합니다. 골고루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겠죠. 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가 꼭 병원을 찾지 않더라도 좀 이렇게 집에서 스스로 좀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예, 이제 이게 산소 치료인데요. 네. 모든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 산소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제 병이 심각해지면 저산소증이 동반돼서 산소 포화도가 88% 이하로 떨어질 경우로 이제 심각한 상태의 경우에는 하루에 15시간 이상 집에서 산소 치료를 받는 것이 호흡곤란도 개선시키고 운동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악화나 이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전기로 산소를 발생시켜서 손쉽게 쓸 수 있는 산소 발생기를 집에 설치해서 치료하고 있는데요. 운동할 때 호흡곤란이 심해지면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휴대용 산소 발생기도 있으니까 이렇게 충전해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운동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자,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정리 부탁드립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은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호흡곤란이 악화된다든지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악화가 반복되면 폐기능이 감소가 가속화되고 건강 상태의 악화가 지속되면서 운동 능력이 저하되고 삶의 질도 악화가 됩니다. 또한 이렇게 이제 악화가 반복되면 결국 사망률도 증가하게 되는데 급성 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중에서 절반은 3년 내에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악화의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은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금연, 호흡 재활 치료, 충분한 영양 공급, 예방 접종 이미 말씀드린 것들을 꼭 필요하고요. 고혈압이나 당뇨, 골다공증이나 우울증 같은 것이 동반돼 있을 때 동반된 질환도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게 좋다. O일까요? X일까요? 대답은 세모로 하겠습니다. 세모요. 예. 마스크는 감기나 독감,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서 악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태가 안 좋아서
마스크를 쓰면 호흡곤란이 악화되거나 산소가 부족해지는 경우에는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마스크를 쓰지 마시고 실내에서 머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오랜 기간 담배를 피워야만 생긴다. O일까요? X일까요? 하루 한 갑씩 10년을 피면 10갑년이라고 그러죠. 10갑년 이상이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언제든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답은 X고요. 오래 피지 않아도 이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질문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폐암으로 발전될 수 있다. O, X 중에 어느 걸까요? 폐암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공통적인 원인이 흡연이기 때문에 동시에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류 제한이 있거나 혹은 폐기종이 있는 경우엔 폐암의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아져서 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서 폐암을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금연이겠죠. 그 대답은 O입니다. 자, 그리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고령자에게만 나타난다. O일까요? X일까요? X라고 대답하고 싶은데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어느 정도의 가족력이 있어서 부모님이 이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자식들에게도 생길 가능성도 많아 유전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 나이에도 흡연량이 많거나 부모님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계신 경우에는 흔히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는 고령자에서만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 미세먼지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나요? 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원인에 이 미세먼지가 들어가는지 이 점을 좀 물어보셨어요. 미세먼지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아직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세먼지가 폐 기능을 감소를 악화시킨다는 그런 논문도 발표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명한 것은 미세먼지가 심할 때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에서 급성 악화가 생겨서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증가한다고 보고가 많이 있어서 악화의 원인으로는 미세먼지가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경우 반려동물을 키우는 건 불가능한가요? 네, 내 건강이냐, 반려견 사랑이냐, 네. 이것이 문제로다. 어떤 쪽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까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천식 환자의 경우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알레르기 천식이 오래돼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진행하는 경우나 혹은 알레르기 천식과 동반된 중복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런 병이 있을 때는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만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에 어떤 단어를 넣어주시겠어요? 저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돈 주고 산 올감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흡연을 하기 위해서 담배를 사죠. 사는 돈을 이렇게 주고 사는데 그것이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제 폐를 올가매는 올가미가 돼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돈 주고 산 올가미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이렇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남은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백해무익 만병의 근원하면 우리가 바로 흡연을 꼽는데 오늘 주제였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금연이라는 거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폐암의 무서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생각보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무서움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 세계 사망 원인의 4위인 만큼 우리가 꼭 경각심을 가지고 폐 기능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